안녕하세요. 저는 이삭빛 시인입니다. 오늘은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의 줄거리와 작품에 관한 세계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5대 장편 중에 하나며 그의 첫 번째 장편 소설인 죄와 벌은 1885년에 집필되었습니다. 다음해 1월부터 12월까지 러시아 통보지에 연재한 작품이죠. 또한 이 작품은 그의 후기 작품 중에 대표작의 하나가 됩니다. 이 소설의 줄거리는 그의 작품 백지, 악령, 카라마조프의 형제들과 함께 살인사건을 다룬 범죄를 주제로 한 작품으로서 때는 1860년대 경제공황의 시기죠. 장소는 대도시 페테르부르크의 빈민가입니다. 5층집 지붕 밑 방에는 가정교사 자리를 잃고 대학에도 다니지 못하는 가난한 학생 라스콜리니코프가 살았습니다. 그는 이 소설의 주인공이죠. 그의 고향에는 노모가 망부의 보잘것없는 연금과 푼돈벌이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여동생은 어느 지주집 가정교사로 있었으나 그 집 주인이 그녀를 좋아해서 그 집에서 쫓겨납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이러한 자기 가족을 구하고 자기 자신도 이 지겨운 가난을 면하여 대학도 마치고 출세의 길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이 필요했고 전당포 노파를 살해하고 돈을 강탈했습니다. 그러나 노파의 여동생까지 순간적으로 살해하게 되죠. 이 뜻밖의 제2의 살인은 그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악몽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 여기서 복잡한 자기 내면의 싸움과 함께 예심 판사와 경찰을 상대로 하는 외적, 심리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예심 판사는 증거가 거의 없는 완전 범죄의 이 사건의 범인에 대하여 심리전을 시도하면서 최후의 대면에서 범인의 자수를 권유하게 되죠. 한편 순결한 마음씨의 창녀 쇼나로부터 그가 자수할 것을 또 권유받게 됩니다. 그는 드디어 예심 판사의 논리적 설득의 역량과 쇼나의 도덕적 감화에 굴복하게 되고 스스로 또 고통을 감수하고 그 죄값을 치를 것을 결심하면서 시베리아 유언길로 떠납니다. 그를 뒤쫓아간 쇼나는 감옥 가까이에 살면서 그의 갱신의 길을 돕습니다. 이러한 통속적인 소재가 도스토옙스키에 의해서 그의 천재적인 예술성에 의하여 불후의 명작으로 승화된 것은 그의 문학의 독특한 창의성과 깊은 예술적 통찰력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처음 이 작품에서 사건에 유도를 한 인텔리 청년의 범죄적 동기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시작했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사회적으로 무익한 존재인 전당포 노파를 살해하고 그의 재물을 탈취하여 그것으로 사회적으로 유망한 청년이 그의 재능을 발휘하여 사회에 기여한다면 그의 이러한 범죄 행위는 오히려 사회나 인류를 위하여 공헌하는 선행이 될 것이라는 공유주의적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논리에는 또 초인 사상이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초인에게는 평범한 인간을 위하여 만들어진 여러 가지 사회적 제약, 법률, 도덕, 윤리 따위를 짓밟고 넘어서서 인류의 진보를 위한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낼 권리를 부여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턴과 같은 비범한 천재가 인류를 위하여 공헌할 수 있는 이대한 발견을 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방해한다면 뉴턴은 감히 인류의 복리를 위하여 그들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이 무신론자이며 전형적인 니힐리스트인 주인공의 주장입니다. 나폴레옹과 같은 거인은 수없이 인간을 사륙했지만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아무런 기여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류 문화를 파괴했는데도 불구하고
후세의 사람들은 그를 영웅으로 추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범한 인간에게는 어떠한 보상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은 그가 단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의 신념을 증명하기 위하여 또 자기의 인간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무런 존재 가치도 없는 노바를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선량한 그녀의 여동생까지 살해하는 이중살인의 결과로 그의 이념과 그것을 실현했던 현실과의 사이에는 커다란 괴리가 생깁니다. 그는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와 불안과 공포 그리고 밀어닥치는 고독감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무엇보다도 그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것은 현실과 자아, 특히 사랑하는 가족이나 주위의 사람들과의 인간적인 단절을 초래한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나폴레옹으로 환상하면서 첫 발을 내디딘 순간에 이미 초인이 되기는커녕 자신도 노파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인간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냉혹한 이성과 인간성과의 갈등에 찍히며 번민과 온해 속을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작품의 가장 심각한 문제성을 던져주는 부분이 전개되는데요. 라스콜리니코프의 이러한 사상적 파탄의 구원이 의외로 창부, 쇼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가족의 호구지책으로 치욕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더럽혀지지 않는 마음의 순결함을 지녔으며 그리스도적 사랑의 화신으로 묘사됐습니다. 한편 라스콜리니코프의 제2의 자아인 스비드리가 일로프는 기존 사회의 제약을 무시하는 데는 주인공과 같지만 근본적인 차이는 그가 천성적인 악인이며 자기 범행에 대한 조금의 후회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를 통해서 라스콜리니코프는 자기 자신 속에 숨어진 추악하고 비열한 일면을 찾음으로써 자수하게 됩니다. 그는 거룩한 창부의 감화와 자기 내면의 갈등으로 인해서 마침내 자수하게 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웅, 권력자 또는 초인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자기 이론에 오르는 인정치 않고 단지 자기가 나폴레옹이 될 수가 없다는 것만 단정을 내립니다. 이 소설은 결국 추상적인 이론이 인간에게 가한 학대와 그것에 대한 인간성의 엄격한 보복의 과정을 형상화했으며 이성을 초월한 인간성과 종교적 심리의 소중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을 흐리게 하는 이러한 극단적인 자아의 주장을 부정하고 결국 양심과 신의 섭리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벌은 이성과 이념에 대한 신성과 양심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강렬한 자아의식을 가진 주인공의 철저한 개인주의와 권력의지의 사상은 논리적으로 완벽했지만 그 반면에 신과 양심에는 이론적 뒷받침이 거의 없었고 주인공의 사상이 용두사미로 끝나게 된 점을 비난하는 평론가도 많았습니다. 사실 도스토옙스키는 심리적인 압박이나 양심의 가책 이외에 더 정확한 반론과 부정을 찾으려고 애쓰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기 결론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무신론적 개인주의에 의한 합리주의 사상을 끝까지 추구함으로써 그것을 증명해내고 맙니다. 결국 주인공의 패배와 파멸의 필요성을 묘사해냄으로써 그 사상의 근본적인 오류를 설파했던 것입니다. 죄와 벌은 그의 작품 중에서도 경탄할 만큼 정확한 심리 묘사에 뛰어난 심리적 관점 소설의 극치를 이룬 작품이며 이만큼 극적인 스릴과 서스펜스가 깃들여져 있는 작품도 다시 없을 것입니다. 끝으로 이 작품의 번역은 모스크바의 국영 예술문예 출판소에서 간행한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1971년 판을 텍스트로 사용했습니다. 고맙습니다.